저는 한양대학교 피부과의 노영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토피 피부염이 잘 안 나으니까 오늘은 이 병원 갔다가 또 좀 며칠을 또 열심히 다니다 보면 낫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좋아져가지고 병원 안 다니면은 또 다시 나빠져요. 아, 이 병원 실력이 없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달에는 또 딴 병원 가요. 딴 병원 가가지고 또 한참 치료받다가 또 처음엔 또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다 안 됐고. 이런 걸 반복하다 보면은 아, 이게 또 주위 할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 이 양이는 안 된다. 이 한방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또 한방 가가지고 또 한방 가면은 또 약을 좀 많이 줍니까? 또 값은 또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한 몇십만 원씩 하면서 이렇게 이만한 쇼핑센터 봉지에다가 이렇게 해주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또 다니다 보면은 또 처음엔 돈을 들이는 값이 있으니까 또 아, 역시 한방에 좀 듣는 것 같다. 이런 또 생각을 하다 보면은 다니다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그래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납병 환자가 치료하는 뭐 어떤 먼 동네에 가서 나 환자들이 쓰는 약을 쓰기도 하고 또 뭐 용인 근처에 어떤 무슨 용하다는 병원 가기도 하고 그런 데서 쓰는 방법들이 다 독한 약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이 피부과 의사가 병원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피부과 전문의가 치료하는지 실제적으로 의과대학 나온 사람이 치료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가정의학과 나온 사람이 치료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비뇨기과 나온 사람이 치료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사실은. 누가 피부과 전문인지를 보면 맨 간판에 보면은 피부 비뇨기과 이렇게 써 있어요. 뭐 진료 과목 해가지고 피부과. 자, 그건 여러분들이 아실 거는 진료과뇨 피부과 써 있으면 무조건 그거는 전문의가 아니세요. 가령 이래가지고 김 피부과 의원 이렇게 돼 있으면 의원자 앞에 같은 크기로 피부과가 명시되어 있죠. 그 사람은 전문의예요. 그렇지만 김 의원 진료 과목 피부과 이렇게 써 있으면 이 사람은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에요. 가령 여기서 또 김 의원 해놓고 전문의 뭐 김 아무개 써 있으면 전문의 이렇게 써 있게 돼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딴 전문의일 거야. 비뇨기과 전문의. 그러니까 내놓을 수는 없으니까 피부과 의원자 앞에 피부과를 갖다가 써놓지는 못하니까 밑에다 따로 자기 이름을 써놓으면서 전문의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왜 이 전문의를 강조를 하냐. 저희들이 남들보다 피부과라든가 또는 이 아토피 피부염을 포함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치료를, 해서 안 낫거나 늦게 낫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만큼 독한 약을 우리가 폐해를 아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스테로이드라든가 붓고 탱탱 부는 약 그런 약들을 쓰면은 좋아져요, 당장.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안 쓰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약이 얼마나큼 독한데 또 좋아지면 또 뭐예요? 조금 있으면 또 당장 재발하는데. 그럼 재발할 때마다 계속해서 독한 약을 쓴다 그러면은 그 약한 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할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 약이 안 들어가면 듣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많이 이제 말이 길어졌는데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는 뿌리 뽑는 거가 치료가 아니고 비록 아토피 피부염으로 태어났지만은 아토피 피부염 없이 살게끔 해주는 거 그거가 제가 말하는 아토피 피부염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의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치료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보조요법 있고 1차 치료, 2차 치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보조요법이라는 거는 내가 얘기한 대로 이런 것만 하고 병 안 생기면은 성공이에요. 비록 아토피 피부염으로 태어났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가지고 안 될 때 살다 보면 사람이 꼭 이런 룰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꼭 모든 거를 또 처음에는 조심조심 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심해지면 안 생기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방심을 해요. 방심을 해가지고 조금 이제 만약에 계란이 문제였다 그러는데 처음에 열심히 계란을 안 먹었다. 계란을 또 어떻게 우연히 신경 안 쓰다 보면은 애기다 보면은
그 다음에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나빠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쓰는 거가 이렇게 1차 치료. 그러니까 1차 치료는 좀 약한 치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경구용 이제 막 긁으니까 항히스타민제 먹는 약을 먹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제나 또는 면역 조절제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안 되거나 또는 1차 치료를 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방심하고 가만 놔둬가지고 더 나빠졌을 때는, 그리고 이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 너무 늦게 내원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2차 치료를 해야 될 거예요. 2차 치료는 1차 치료보다는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테로이드도 먹게 되고, 면역 조절제 같은 것도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도 약한 거까지는 안 듣고, 좀 강한 걸 쓴다든가, 또 진물이 나오게 되면 항생제도 쓴다든가, 또는 광선요법 같은 걸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치료가 이제 좀 센 치료라고 할 수가 있죠.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아까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유지요법 얘기가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할 텐데, 유지요법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악화 인자들에 대해서 이전에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스트레스라든가 먼지, 곰팡이, 음식물,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아토피 피부염이 없는, 이런 웃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이 지금 말씀하는 거, 유발 악화인자의 제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지금 설명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뭐 여성 잡지라든가 방송이라든가 매체라든가 이런 것에서 뭐 많이 들었던 거예요. 많이 들었던 거, 너무 당연한 거지만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아토피 피부염이 있게 되면은 적절한 온도 변화가,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고 습도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되게 아토피 피부염이 겨울에 나빠지잖아요. 겨울에 이제 아파트가 또 중앙난방 돼가지고 날씨가 히터가 아주 더우니까 상대적으로 건조하게 돼요. 더우면 상대적으로 습도가 낮아지니까 건조하게 된다. 건조하게 되면 아토피 피부염이 또 나빠져요. 그래서 이제 가습기를 쓴다든가 이렇게 습도와 온도를 유지해줘야 되고, 옷 입는 거, 옷은 이제 항상 면으로 된 옷을 입혀야 된다는 건 잘 아실 테고, 화학물질이라든가 특히 울, 모직 같은 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옷을 너무 꽉 끼게 입는 것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색소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또 여러 화학 처리제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이제 샀을 때는 새 옷은 한번 빨아서 입히는 게 좋고, 면이나 부드러운 천, 그러니까 거친 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면 카페트는 무조건 갖다가 친촉을 주든가, 작은 카페트는 쓰는 게 안 좋아요. 그 다음에 공기정화기. 공기정화기는 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그 환자분들한테 권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집안에만 공기정화기가, 저는 아토피 피부염 있는 사람은 없는데, 그런데도 공기정화기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3개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실에도 갖다 놓고, 우리 꼬마 있는 방에도 갖다 놓고. 공기정화기는 왜 연수기, 정수기도 막 선전하잖아요. 왜 홈쇼핑이라든가 이런 데서 신문에서도 선전하는데, 제가 보기엔 연수기, 정수기는 경수기인가 뭐 그런 것들은 물론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겠지만 투자한 만큼 모든 사람들한테 다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그게 그렇게 큰 건 없으니까. 근데 이 정화기는 설령 도움도 되고,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면 도움도 되고, 또 아토피 피부염이 없는 사람도 뭐 공기도 안 좋고 하니까 집안에서 이게 공기정화기를 쓰는 거는 상당히 좋지 않을까. 다만 이게 공기정화기는 용량이, 집안은 큰데 조그만 공기정화기 하나 사가지고 효과를 기대하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좀 용량이 큰 걸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손톱을 짧게 깎을 건, 애기들이 이제 긁다 보면은 손톱이 이제 안 깎아주면 그 밑에 때도 있고 거기 뭐 균도 있고 그러는데, 긁다 보면 상처가 나면 거기서 2차 감염이 되면은, 아토피 피부염에서 2차 감염이 되면 잘 낫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2차 감염도 잘 되고, 그러니까 손을 긁는 거 무의식적으로 막 애들이 긁으니까 손톱은 짧게 깎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 목욕하는 방법인데, 아토피 피부염이 너무 목욕을 또 자주 하는 것이 안 좋거든요. 그런 것도 잘 아시지만은, 또 그렇다고 너무 또 목욕을 안 할 것도 없고, 그래서 비누 사용을 상당히 보통 일반 비누를 쓰는 것보다는 세척 효과가 이제 적은, 그러니까 세척 효과가
적은 비누라는 거는 우리가 여드름이 있는 사람들은 사춘기 때 이제 여드름 있는 애들 보면 얼굴에 개기름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기름이 많잖아요. 우리 엄마들도 어머니들도 다 그런 거 경험했을 텐데 여드름 있는 사람들은 세척 효과가 있는 비누를 써야 돼요. 가령 무슨 뭐 뉴트로지나 여드름용 비누라든가 나얄 비누라든가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아토피 피부염 있는 애들이 그런 세척력이 강한 걸 쓰게 되면 그나마도 없는 기름을 갖다 다 없애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도브라든가 또는 아토피 피부염 전문 이런 비누들이 있어요. 그런 비누 같은 걸 쓰는 게 좋겠고 너무 뜨거운 물은 온도를 높이는 거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어요. 뜨거우면은 이거는 뜨거운 물을 아토피 피부염의 목욕법하고는 사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건조해요. 나이가 들면은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슬슬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서글픈 일이 됐는데 나이가 들면 건조해져요. 그래서 사실은 아토피 피부염의 목욕법하고 노인들의 건조 피부염 목욕법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뜨뜻하고 시원하고 좋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뜨거우면 기분은 좋고 이제 물속에 들어가니까 좋지만 나오게 되면 몸이 워낙에 뜨거우니까 수분이 증발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후에는 너무 건조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떼수건 쓰는 건 절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물며 이제 수건으로 닦을 때도 이렇게 문질러서 물이 보통 세수하고 난 다음에 물 닦을 때도 그렇게 문질러서 닦잖아요. 문질러서 닦지 말고 되도록이면 찍어서 닦고 심한 애들은 그렇게 하는 게 좋고 또 목욕 후에는 한 3분 있다부터 이제 우리가 건조가 시작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습제들을 많이 쓰시는데 시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3분 내지 5분 이내에 그러니까 아직 피부가 뽀송뽀송할 때 그때 보습제를 바르는 게 기름막을 형성하게 되니까 아직 피부는 촉촉한데 그 위에다가 기름막을 형성하게 되니까 그 보습 효과가 더 오래 가죠. 1시간 있다가 보습제 바르는 것보다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목욕을 안 하는 날은 그래도 한 번은 저녁에 보습제를 발라주는 게 좋고 목욕을 하는 날은 하고 난 다음에 3분 내에 보습제를 발라주는 게 좋아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 다음 음식물 조절. 음식물 조절은 조금 전에 서창훈 선생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가장 흔한 게 뭐 우유, 계란, 땅콩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음식물은 사실은 매스컴에서 이렇게 음식물 얘기가 많이 나오고 뭐를 안 먹이고 뭐만 먹였더니만 이렇게 좋아지더라 해가지고 너무 드라마틱한 케이스를 보여줘서 정말 그런 거를 보고 온 보호자분들이 그냥 자기 애를 생돼지로 굶기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정말 서글픈 얘기인데 애는 정말 먹고 싶어 하는데 증명은 하나도 안 된 걸 갖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화 시켜가지고 남이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에게도 분명히 알레르기가 있겠지. 근데 애는 대개 애들에게 이 음식물 알레르기는 아주 어렸을 때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이것이 없어져요. 나이가 들면서 지금 국민학생만 되더라도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음식물 알레르기는 많지 않아요. 우리가 음식물 알레르기를 의심해야 되는 경우는 통상적인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거나 그래서 치료를 중단할 때 아주 바로 재발하는 경우 이런 경우 의심을 하고 사실은 음식물 알레르기가 여러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흔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웬만한 건 사실 먹여도 돼요.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음식물을 이제 그렇지만 그 음식물이 분명히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아까 그 여러 가지 검사법 통해 가지고 음식물을 갖다가 찾아내서 그것만 제거한다 그러면 그것만큼 더 확실한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자반 상다지로 굶긴다는 얘기 제가 했지. 그래서 막 채소만 먹이고 김치만 먹이는 애들을 보면 정말 뭐든 먹고 싶은데 이 채식 위주만 시킨다고 해가지고 애를 완전히 그 채식주의자를 만들어가지고 성장장애를 초래해가지고 학업성적도 떨어지고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무조건 남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애도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흔히 피부병 얘기하면 돼지고기, 닭고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시는 얘기예요. 이거 그렇게 문제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햄버거 같은 거는 사실 좋은 음식은 아니지만 저는 제가 먹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이렇게 누가 못 먹게 하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사실.
그 다음에 우유, 계란, 콩밀, 이것이 이제 되게 큰 문제가 되는 거고, 되게 근데 3세 지나면은 되게 없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땅콩, 견과류, 이런 것, 생선, 이런 것들이 비교적 조금 나이가, 지나서 좀 나이가 들어서까지 계속되는 그 음식물 항원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이때까지 보조요법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1차 치료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1차 치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금 병변이 시작했을 때 하는 거. 다음. 그래서 이제 경구항 히스타민제. 일단 가려우니까 긁어서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하니까 우리가 이거를 안 쓸 수가 없어요. 항히스타민제 쓰게 되면 조금 나른하고 졸려오는 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약이 독해서 그런가 봐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항히스타민제 절대로 약 독한 약 아니에요. 이게 대개 이제 가려움증이라는 것이 신경이랑 관계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무디게 해주다 보면은 나른하고 졸려온 것 뿐이지 이게 독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독한 스테로이드 이거는 먹어도 아무렇지도 몰라요. 진짜 독한 거는 몰라. 오히려 독하지 않은 거가 나른하고 졸려올 뿐이에요. 그 다음에 아주 어린 애들은 알약을 못 먹으니까 이렇게 시럽으로 먹을 수가 있고, 약간 졸려움이라든가 좀 나른하고, 또 입술이 마르는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것이 이제 항히스타민제도 좀 가끔 이제 개발이 돼서 이런 것들이 많은 거를 갖다가 1세대 항히스타민제라고 하고, 2세대 항히스타민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졸음증을 좀 덜하게 뇌로 들어가는 거를 많이 줄이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하루에 2번 내지 3번 먹였는데 이제 하루에 1번만 먹여도 되는 그런 2세대 항히스타민제가 나왔어요.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예요. 사실은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면은 거의 스테로이드 제제의 연고라고 할 만큼 이게 주종을 잃어왔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제가 어떤 환자분들 이렇게 치료 이제 아토피 피부염으로 왔는데 보면은 1차 치료제로서 항히스타민제 시럽하고 스테로이드제 연고를 2개를 줬어요.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먹는 약은 열심히 먹여요. 항히스타민제는. 그러니까 안 가려운 약은 열심히 먹이면서 스테로이드제 연고를 안 쓰는 거예요. 사실은 스테로이드 연고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만 피부염이 좋아지지 저건 안 가려운 것만 할 뿐이지 주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주가 안 가려운 거예요, 사실은. 피부염이라든가 염증, 뻘건 거 이런 거 나는 걸 치료하는 건 그래도 바르는 스테로이드 제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하는 말이 있는데 환자분이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먹는 약, 바르는 약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그러면은 나는 바르는 약만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겠다고. 그렇게 먹는 약보다는 바르는 약이 중요한 거예요. 치료하려고 그러면. 항히스타민제는 물론 염증 치료 효과도 물론 있죠. 그렇지만 아주 미미해요, 사실. 그래서 가려운 것 쪽에 많이 없애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스테로이드 연고가 그만큼 중요해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근데 문제는 스테로이드가 독하다는 거예요. 스테로이드 종류가 이제 약국에 나오게 되면은 무지 많아요. 종류가 수도 셀 수 없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 수많은 종류를 갖다가 약국에서는 그냥 아무거나 줘요. 이것이 이제 전문의하고 일반 의사하고 이제 약사하고 차이점일 텐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어디에 바르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발바닥에 바르는 연고하고 아주 애기 얼굴에 2살짜리 얼굴에 바르는 연고하고가 같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전혀 다르죠. 발바닥, 어른 발바닥. 여기 보면은 부위가 있는데 이 점막이라든가 음낭, 얼굴 이런 데들이 아주 잘 흡수가 되고 약한 부위예요. 이런 데들이 두껍고 안 흡수되는 거예요. 밑으로 갈수록 센 걸 써도 돼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 모인 게 뭐죠? 아토피 피부염, 애기들 아토피 피부염 치료하러 갔잖아요. 되게 애들 얼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 같은 게 약한 피부에 바를 때는 약한 스테로이드제를 써야지 되고 또 오래 바르면 안 돼요. 단기간 써야지 돼요. 바르는 횟수도 최소한대로 줄이고 그 다음 밀폐요법이라고 해서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비닐을 덮어주면 효과가 빠르거든요. 근데 이런 걸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에서 바르는 스테로이드 연고제가 상당히 우리가 이거 스테로이드 연고제가 나쁘지만 득하고 실하고 따져서 안 쓸 수가 없는 거가 바로 스테로이드 연고제예요. 다음.
그다음 나이는 유아하고 이제 보통 우리 이렇게 성인들하고 유아하고 노인에서는 좀 차이가 있어요. 유아는 체중에 대한 체표면의 비율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양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일단 기저귀 같은 거에 있는데 바르게 되면 밀폐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약제의 대사 속도가 애들은 늦어요. 정상 성인에 비해서. 그다음 노인은 마찬가지로 또 피부가 얇아서 흡수가 잘 되고 피부 위축이 잘 일어나고 또 마찬가지로 성인에 비해서 대사 속도가 늦어요. 그래서 나이가 정상적인 성인에 비해서 유아나 노인했을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앞에 얘기한 거가 부위고 두 번째는 나이. 이런 걸 잘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약한 스테로이드를 써야 되고 마찬가지 이게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러면 이제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 뭐냐?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래서 피부 위축, 모세혈관 확장증, 자반증, 여드름, 다모증, 목매장, 백내장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음. 그래서 자반증이라는 건 피부가 이제 얇아지니까 이제 저기 할아버지들 팔에 보면 이렇게 저런 멍 같은 거 같은 경우가 많아요. 아주 보기 흉하게. 저게 조금만 받쳐도 젊었을 때 같으면은 멍이 안 생기는데 피부가 너무 약해지니까 조금만 받쳐도 이게 멍이 드는 거예요. 이게 자반증이에요. 저게 스테로이드 바르면 피부가 얇아지니까 저렇게 될 수가 있어요. 모세혈관 확장증, 여기 보면 이렇게 실핏줄들이 다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이죠? 이게 혈관이라는 게 한번 늘어나면 다시 들어오질 못해요. 마치 지금 어머니들도 처녀 때 배가 아주 깨끗했었는데 애 한 번 난다고 배 부르고 난 다음에 애 나왔지만은 보면 이렇게 금가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자국이 있고. 그 마찬가지로 한 번 쫙 늘어나 버리면은 이게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다음 슬라이드. 이것이 이제 스테로이드 많이 바르면 여드름도 많이 생기고 이게 이제 임신부 배 갈라지는 것 같은 팽창선조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생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토피 비염이 있는 애기인데 걔는 등어리에 시럽을 했대요. 많이 계속 살찐다고 또 스테로이드를 많이 먹었으니까 살이 좀 쪘었는데 걔가 또 운동을 한다고 시도를 했더니 등어리가 이런 거 옆으로 쭉 났더라고요. 보니까 저걸 한 번 저렇게 생기면 안 없어져요. 물론 저 빨간 색깔은 저기 좀 없어지지만 자국은 영원히 남아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그 스테로이드의 그 문제점 때문에 이제 최근에 개발된 것이 국소 면역 조절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프로토픽이라는 거하고 타크로니무스하고 피메크로니무스 두 가지 성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프로토픽, 엘리델 두 가지 연고가 시판되고 있어요. 엘리델이고 프로토픽에 다. 대개 이제 이 스테로이드는 국소 스테로이드제는 하나 들어가게 되면 표피에도 작용하게 되고 혈관에도 작용해서 모세혈관 확장시키고 표피도 위축시키고 혈관도 늘어나게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군데 다 작용을 하는데 국소 면역 조절제는 바르게 되면은 선택적으로만 T셀에 작용하게 돼. 아까 그 T 림프구 질차면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T셀에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작용해서 딴 데에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대개 2세 이상의 유소아나 성인에 쓰고 하루에 2회 도포하고 안전성이 높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부작용이 거의 부작용이라고 하면 이런 아까 얘기한 스테로이드 부작용은 전혀 없고 처음 바를 때 좀 자극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주일 지나면 없어져요. 대개. 여기에는 지금 2세 이상이라고 썼는데 사실은 이게 얼마 전에 그 식약청에서 그거 나온 게 있었어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안전하다고 썼는데 식약청에서 이거가 무슨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가지고 뉴스에서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많은 어머니들이 놀래가지고 전화도 하시고 찾아와가지고 오신 분이 있는데 그건 사실 조금은 동물 실험에서 그럴 수도 있다 하는 얘기예요. 가령해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도 죽을 수 있다. 그런 거를 얘기한 것 뿐이지, 사실은 한 번도 그런 연고를 발라가지고 암이 생긴 애가 없었고, 실제적으로 암이 생겼다고 이 사람들이 찍었던 케이스들, 몇 케이스를 보면은, 딴 전신 치료제를 사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신적
치료제를 사용했던 사람이지 이거는 바르는 약이기 때문에 전신적 흡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환자분들한테 그런 거는 그런 정도다. 횡단보도 건너가도 또 얼마든지 죽을 수 있어요. 그런 것만 무책임하게 얘기를 발표를 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3개월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 저는 많이 썼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수만 명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이게 2세 이후로 바뀌었어요. 근데 2세 이후로 바뀌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2세 이후 꼭 그럴 필요 없고 어렸을 때 사용해도 무방하고 상당히 안전한 약으로 돼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이것이 이제 제 환자였는데 얼굴에 발라가지고 좋아졌던 애기예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2차 치료. 이것은 이제 좀 아토피 비염이 제일 심한 케이스인데 다음 슬라이드. 여기에서 이제 국소 이제 심할 때 쓰는 거가 이제 스테로이드제를 갖다가 먹는 건데 정 필요하면은 먹어야 돼요, 사실은. 먹어야 되고. 근데 조금 아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스테로이드가 무조건 나쁘다 해가지고 먹는 것까지도 거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의사라고 하더라도 난 내 애기가 그렇다고 해도 스테로이드가 애가 심하게 되면은 먹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제가 사립학교에 있으니까 거기 이사장의 손녀딸이 아토피가 되게 심했어요. 근데 그 엄마가 음대 교수였는데 제가 스테로이드를 제가 보기엔 썼었어야 되는 정도로 무지심한 애였는데 그 엄마가 이제 그래도 인텔리시라고 외국에도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스테로이드는 자기 애는 죽어도 안 쓰겠다 그러면서 결국은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만 엄마가 좀 한 가지만 아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 엄마가 애를 위하는 거여서 그런 마음에서 하는 건 얼마든지 이해를 하는데 그걸 안 쓰므로 해가지고 이거 반대면도 생각을 하는데 해야 되는데 결국 사립학교의 이사장의 소녀딸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내가 보면 그 소녀딸만 불행한 케이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이제 아까 얘기한 프로토픽이라든가 또는 이런 그 면역 조절제를 갖다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먹는 약이라든가 주사를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너무 심한 케이스니까 여러분들이랑 이제 어차피 그런 거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너무 심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자세한 설명을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거가 이제 자외선 치료가 있어요. 자외선 치료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소라라는 약을 먹거나 바르고 UVA, 자외선 A를 쬐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네러밴드 UVB라고 해서 자외선 B만 쬐는 거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먹고 하는 거 저거 안 해요. 요즘은 거의 다 네러밴드 UVB가 너무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 광선 치료를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해가지고 아토피 피부염이 전신적으로 심한 애들 연고를 갖다가 전신적으로 다 발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힘든 일이니까 저것만 먹는 약도 거의 안 쓰고 저것만 하더라도 아주 심한 애들은 많이 좋아져요. 다만 어느 정도 처음에 화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좀 낮게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축적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당장 좋아지지 않고 몇 번 좀 치료한 다음부터 좋아지는 그래서 시간이 좀 차이가 있어서 좀 그동안은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스테로이드 좀 쓸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아까 얘기한 국소 면역 억제제 같은 조류제 같은 걸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가 좋아지게 되면 다 끊고 광선만 쬐가지고 좋아지는 애들이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죠. 이런 것이 광선 치료기예요. 다음. 여기가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한 처음에 여기 쓰면서 강조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아토피 비염이 있는 애들을 보통 때는 이렇게 보습제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보습제만 보통 쓰고 악화요인 배제하고 조심조심 키우고 그래서 비록 아토피 비염으로 태어났지만 아토피 비염으로 고생하지 않게끔 해주는데 살다 보면 꼭 그런 이론만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증상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나빠지는 경우 처음에 이렇게 증상의 조짐이 보일 때 쓰는 거가 이제 국소면역 조절제 같은 것들이 약한 거니까 오래 써더라도 하나도 부작용이 별로 없는 거니까 그때마다 잠깐 쓰고 말면 돼요. 영어 그때 쓰고 말고 그냥 보습제로 유지하고. 그렇지만 또 요거보다도 안 되는 아주 심하게 이렇게 진물 나고 이렇게 심할 때는 요것만으로도 약할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같이 스테로이드를 같이 써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쓰고 또 바로 좋아지면 관둬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순간순간 상황을 대처해 나가면서 아토피 피부염으로 태어났지만은 아토피 피부염 고생 안 하게끔 사는 것이 가장 그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